전세권도 역시 용의물거리니까 봐야 될 게 존속기간, 효력기간 만료됐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존속기간도 전세권도 역시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고 전세권 설정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존속기간 정했으면 정해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게 약정할지라도 이거 이상은 해서는 안 돼요.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상권은 최단기였죠. 이거는 장기입니다. 몇 년이다? 따라서 전세권은 10년 이상 약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15년을 약정했다. 그 초과 부분 5년은 무효입니다. 최장기가 10년 걸었습니다. 그럼 최단기 제한은 있느냐? 원래 단기는 없는데 건물에만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기가 있는데 몇 년이게?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단기는 건물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자, 이게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 정하지 않고 그냥 전세권만 설정했다. 그럴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전세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 모두 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럼 통고받은 날로부터 바로 전세권이 소멸되느냐? 아니죠.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의 경기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냥 각 당사자 언제든지 뭐하면 된다? 소멸 통고하면 됩니다. 그럼 6개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갱신은 나중에 봅니다. 갱신도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겠죠. 합의 갱신을 하더라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게? 역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뒤에 218페이지 보면 전세권의 효력인데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게 효력이죠. 근데 이 사용 수익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설정행위나 그 목적물에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주거용 건물을 뭐로서 사용해야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일 주거용 건물을 요정집으로 꾸몄다. 바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합니다. 자, 전세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지금 물건이죠? 물건은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기죠? 물건자가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까? 채권은 무슨 문제를 남기고?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따라서 만일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 설정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은 전세권자가죠. 자기가 직접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모든 상태는 누가 유지해야 되느냐? 전세권자 자신이 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는데 전세권은 설정자가 용도에 맞게 제공 안 해줍니다. 딱 설정하고 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긴다니까. 쉽게 말하면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을이 고쳐서 쓰는 겁니다. 도배도 누가 해야 된다? 을이 하는 겁니다. 지가 사용 수익해야 된다니까.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전세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게? 유지하고 수선하는 의무는 전세권자이겠습니다. 이게 채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인데 필요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전세권자의 유지 의무. 그게 보면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수선 의무를 전세권자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하나 조금 어려운 거, 법률적인 것을 한번 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그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을의 겁니다. 을은 토지에는 뭘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건물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상권자인 을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물은 뭡니까? 건물입니다. 건물에 전세 들어왔어요. 그런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병은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치지 않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것은 이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는 병이 마치 지상권장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어른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해 주지 않으면 병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합니다. 건물 경매하죠. 그러면 경락에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 안 가져가면 건물 경락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니까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경매하면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되어 있습니까?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거는 이제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게 아니고 빌려줬어요. 그럼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에만 미치면 된다 안 된다?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뭘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건물을 사용할 때는 토지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전세,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전세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세권은 기간이 장기이다 보니까 최초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약정을 했지만 지금 주변 시세가 변하고 조세공간금 아니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금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는 경제사정 변동에 대해서 전세금이 떨어지면 감액할 수도 있게 없게 그래서 전세금 정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되겠습니까? 정액은 누가 청구하게? 설정자가 하겠지 뭐. 감액은 전세권자가 하겠죠. 그럴 때 감액은 제한이 없는데 요 정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전세권 설정이나 정액 후 1년 이내는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올려달라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올리더라도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억 같으면 500 이상을 올려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1억에 20분의 1은 500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1년 내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똑같은 글씨가 나오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세금 정감 청구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그게 법정 지상권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가부비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기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뒀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어디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을은 토지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소유권 가지고 있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이렇게 룰룰랄라 하는데 에라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린 겁니다. 전세권 설정된 후 토지가 다른 사람이 양도돼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죠.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사유자가 지금 달라졌잖아.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졸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되면 누가 불리합니까? 전세권자가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이럴 때는 이 건물의 소유자 갑은 토지에 뭘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합니다. 갑과 병사에 합의한 적이 없죠? 없지만 취득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 법조문이 305조 전세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건물에 뭘 설정해준다?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취득합니까? 설정자가 취득합니까? 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놨잖아. 지금 노랗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써놨잖아. 그러면 누군지 알아도 갑은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위에 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이제 전세권자도 물건이니까 투자 자본을 도중에 회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다? 처분의 자유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잘 설정 안 해주려는 거죠. 처분의 자유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도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할 수 있게 없게 있고 그 기간 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소유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말입니다. 단 전세권 설정할 때 처분 금지 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처분 금지 특약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틀리냐? 지상권하고 틀립니다. 지상권은 처분 금지 특약이 무효죠. 그러나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특이한 물건이니까 요게 임대차에서 즉 하면 채권에서 물건을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이런 제한은 둘 수 있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게 두 번 시험에 나왔다 했죠. 그 답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처분금지 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입니다. 양도,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양도하는 방법, 전전세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나중에 다양하게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뭐 양도 가능하죠. 갑의 건물에 지금 어리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게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금 3억 줬습니다. 건물을 10년 약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럴 때 이 병이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설정자와 양도 합의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딱 해줍니다. 그럴 때부터 누가 전세권자라고? 병이 전세권자입니다. 그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병원 갑에게 가서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게 전세권 양도 아닙니까? 자유롭게 처분하고 양도할 수 있다고. 그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이라니까. 설정자 동의 필요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갑이 같으면 이런 거 설정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내 마음대로 팔거나 이런 거 싫잖아. 그러니까 안 해준다니까, 전세권을. 임대차를 해주지. 임대차는 주인 동의 없이는 양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양도의 자유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기간 만료돼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세권 소멸 사유 보면 뭐 종금처럼 목적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그 후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소멸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목적물이 멸실돼도 전세권은 소멸할 겁니다. 그러면 소멸 이유는 문제 없을 것이고 소멸하는 효과인데 첫 번째 갑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럼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였다? 만료됐다. 만료되면 당연히 을은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인도해줘야 되죠. 그냥 인도만 해줘야 됩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줄 때는 전세금 반환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이른바 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목적물 인도해줄 리가 없죠. 갑의 입장에서 전세금 줘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한 사람 이행할 사람이 있게 없게? 없죠.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이행하려고 합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는 전세금 안 주면 목적물 못 줄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명도 안 해주면 전세금 안 주겠죠. 그래서 요 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하지 말고 동시행하라. 공평의 원칙에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되어 있습니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금을 잘 주고 나가면 좋은데 전세금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안 주면 어는 당연히 무슨 신청들 한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락대금에서 자기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담보물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첫 번째, 갑의 건물의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칠판을 부속시켰잖아요. 되어 있죠? 이 정도 큰 칠판은 정말 큰 칠판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다 쓰고 나가면 오전 다 해도 됩니다. 자, 큰 칠판이죠. 그거 외에 지금 촬영시설도 있고 벽걸이 에이컨도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부속물이라니까. 이 부속물은 이 건물에 부합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부합이 되면 건물 소유자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다른 부속물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 건데 부합이 안 돼. 정당 권원에서 부속된 거는 부합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전세권이 있다든지 임차권이 있으면 정당 권원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합시킨 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누구 거라고? 을 거죠. 그럼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으면 당연히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반환해 줘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돼요.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부속시킨 물건을 뭐 해줘야 된다? 수거해 줘야 돼. 근데 수거할 의무도 있고 직권이가 수거할 뭐도 있다? 권리도 있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면 이 나갈 때 책상 다 드러내 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칠판 다 철거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거 다 뭐 해야 된다? 철거해 줘야 돼. 그게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거해서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세 고 부속물이 하필 요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설정자의 뭘 얻었다? 동의를 받은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설정자 것이었는데 전세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뭐였다?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그 부속물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아자씨 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럴 때 싫다 이놈아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까?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세권 설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건물을 계속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칠판을 그대로 두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수거에 가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자네 그 수거에 가지 말고 그 부속물을 나에게 매각하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하는 것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동의 얻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원상회복과 부속물 매수청권에 관한 겁니다. 220페이지 보면 부속물 매수청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부속물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전세권자 지위를 굉장히 뭐했다? 강화시켜 준 겁니다. 아시겠다? 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그냥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고 지역권은 사실상 매년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됐었어요. 근데 요 근래 3년 동안 계속 한 문제씩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나오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의물권. 다음에 담보물권입니다. 자, 담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다. 채무자니까 뭐가 있다? 채무가 있죠. 채무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채권 채무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니까. 이 말은 돈을 빌려줬을 때, 변제기 됐을 때 갑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자기 채무가 뭡니까? 변제하는 게 자기 채무 아닙니까? 그런데 1월 1일 날 돈을 빌려줄 때 10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갚을지 안 갚을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채권 채무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니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이라니까. 그래서 물건은 이행의 문제가 없는데 채권은 그 이행이 문제된다니까. 이행을 스스로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니까. 그럼 이행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권리, 법률 관계는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강제로 이행합니까? 국가가 강제로 하죠? 그러면 강제로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해요. 소 제기하게 되면 이 을이 갑이 갖고 있던 지금 이 갑은 지금 쉽게 말 을은 돈을 달라는 권리 아닙니까? 그럼 이 을이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겠죠? 요 재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여러 재산, 일반 재산입니다. 요걸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이른바 돈으로 바꿔야 돼.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뭐라고? 경매합니다. 누가 경매한다고? 국가가 강제로 경매합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에서 강제로 누구한테 줘버린다? 을에게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강제한다고? 국가가.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서 받는다. 그럼 결국은 이 채무가 잘 이행될지 안 될지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채무가 확실히 이행되는 것은 갑이 갖고 있는 무슨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일반 재산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갑이 갖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서 연금 같은 거는 내가 빼앗아 올 수 있게 없게. 그러면 요 갑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쉽게 말하면 강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그래요. 내 채무를 책임질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는 일반 재산에서 압류 같은 거 못하는 거,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건 압류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여러분 다 갖고 들어 숟가락, 젓가락 뺏어버리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질 때는 크게 하라고 막. 하여튼 우리는 있는 사람이 슈퍼 갑질이랍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 숯뚜껑은 못 가져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 거는 강제 집행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채무를 책임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런 거는 책임 재산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하면 책임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채권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재산이 굉장히 불안전한 겁니다. 1월 1일 날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책임 재산이 많았지만 그동안에 책임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책임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채권은 불안한 것이 예컨대 이 경우 얼만 채권자냐? 채권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게 없게 배타성이 없으니까 여러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책임질 재산에 이 사람 다 있을 때 채권자 간에 뭐가 없냐? 우일이 없어요. 채권자 평등이 원칙이니까 내 돈이 반드시 먼저 변제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이 얼마 늘어날지 알 수도 없으니까 현재 책임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너가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수단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채무자가 좋습니다. 내 채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게 뭐라고? 담보예요. 그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어요. 인적 담보. 인적 담보란 사람이 담보한다는 거죠. 적자 붙이니까 좀 이상하죠. 한문으로 쓰면 이 뜻입니다. 물적 담보 그렇습니다. 그냥 한문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담보하는 겁니다. 제가 사법고시 칠 때는 전부 다 한문만 썼었어요. 의는 다 외에는 다 한문이었습니다. 의는 그래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돌아오니까 책을 보는데 하나도 못든 왠가면 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뭐 그런 전문적인 법률적인 용어 안 했는데 딱 보니까 막 의는 다 외에는 다 한문입니다. 깜깜합니다. 이해하고는 자시고 뭐라고? 한문을 안 해야 돼. 일주일 하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가 계속 뭐라고? 반복됩니다. 그러니 눈에 계속 있습니다. 이때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못 읽는 한문은 없어요. 앞에 보면 뒤에 자 무슨 자인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문이 지금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세 아예 한문 자체가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2차 시험에도 한문을 쓰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 증명이 됐냐? 여자분 한 분이 수석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장에서 뭐라고? 한문을 한 페이지에 한두 개밖에 안 썼다. 그런데 수석 합격했어요. 그게 딱 나오고 나니까 그대로부터 뭘 쓸 필요 없다? 한문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기본서 자체에 뭐가 없다고? 한문이 없어요. 근데 한문이 없는 거는 좋은데 이 용어 자체가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뜻글자가 한문으로 되니까 그걸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글로 하면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안 쓰는 건 좋은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문을 바탕으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참 묘합니다. 저 역시도 한문을 쓰지 말라는 규정이 들어왔는데 초등학생은 좋다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은 고등학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학문에 맞게 모두 공부해야 된다고 한문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어 공부하잖아. 그러면 화학과 이런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지 한문 공부를 안 하죠. 왜냐하면 화학 같은 건 어디서 더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쪽에 연구가 많겠죠. 그럼 우리 동양사상 같으면 어디서 많이 유래됐습니까? 중국에서 많이. 그럼 그런 사람은 한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럼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게 뭐라고? 중고등학교니까. 그래서 필수적인 한자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뭐라고? 그 특수 용자 같은 건 필요 없더라도 지금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게 뭐라고?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기초가 이제 문제되는데 저 역시도 반대는 합니다. 반대는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실 그러잖아. 과실이 있는 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 무슨 소리냐 이거. 이때 이 과실은 뭐라고? 이 과실이고 이 과실은 뭐라고? 이 과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글로 써놓으면 법조문인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 변기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실 있는 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약간 나도 요 정도는 쓸 줄 알습니다. 인적 담보란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 너가죠? 이겁니까? 아닙니다. 인적 담보란 좋다. 내가 10월 1일 날 못 갚는다는 걸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안 갚으면 다른 사람이 갚아줄 거다. 그게 인적 담보입니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을 책임 재산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보증인 제도입니다. 그럼 만일 이 병이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변제기 돼서 갑이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이 어른, 이 병이 갖고 있던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 전부를 또 뭐한다? 경매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돈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증인 제도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책임재산이 늘어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외에 보증인의 책임재산도 이 채무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재산이 늘어난다. 이 말은 보증을 잘못 쓰면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이 병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 되겠습니까? 그럼 장차 받을 월급도 압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가 아니고 장래재산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증인 제도입니다.
뭐가 늘어나는 거라고? 책임재산이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불안하게 불안합니다. 왜냐? 책임재산은 역시 정감 변동할 것이고 이 보증인에게도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도 채권자 평등에서 또 돈 받아간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현재 재산이 많더라도 불안한 건 똑같아요. 보증 쓸 때는 반명함판 사진 가져오라 그럽니까? 재산세 납세증명서 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렇죠. 얼굴 보고 보증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때 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도 두 필지가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건물도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3억입니다. 3억 채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5억 나가요. 그럼 이 경우 토지가 3억 나오고 여기가 5억 나갑니다. 자동차 2천만 원 나와요. 지금 현재 책임재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니까 병이 지금 여기에 10억 빌려줬고 정이 보니까 50억 빌려줬고 이래 돼 있는데 네? 안심할 수 있기는 뭐가 안심할 수 있어요? 돈 빌려줄 때 현재 재산이 얼마 있다는 거 보고 돈 빌려주는 건 바보가 안 짓입니다. 그게 다 사기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뭐라고? 가짜 채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채권을 막 가짜로 만든다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파산할 때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채권 만들어서 다 빼돌리는 거죠. 없던 채권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돈 빌렸다는데 갈 겁니까? 빌려줬다는데. 빌린 사람이 빌렸다 그러고 빌린 사람이 빌렸다고 계약서 보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임재산이 많더라도. 왜 그러냐? 분명히 이것만 처분하더라도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나는 뭐가 없다고? 우선권이 없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특정한 물건으로 담보를 정한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뭐라고? 특정한 물건을 담보로 정한다는 게 이게 뭐라고? 물적 담보인데 대표적인 게 예컨대 저당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버리는데 뭐냐면 이 경우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요 그대로 씁니다. 을은 지금 뭘 갖고 있다? 채권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느냐?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을은 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 중에서 요 아파트에 뭘 설정해 줬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 갑이 갖고 있던 수많은 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당신이 먼저 뭐라고? 채권자 평등이 아니고 당신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주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데 이때 지배하는 것은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교환 가치를 지배합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나오는 교환 가치는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원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아니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변제기 됐을 때 만일 갑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합니다. 아까하고 경매가 똑같잖아요. 그러나 요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채권자는 들어올 수 있을 없어요. 없습니다. 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물적 담보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 일반 재산과 관계없이 현재 담보된 물건 재산 가치만 잘 파악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담보제도 중에 가장 우수한 제도가 뭐라고? 물적 담보예요. 특정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물적 담보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적 담보란 책임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물적 담보란 특정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먼저 지배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뭐 만들어 한다? 물적 담보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부동산의 저당권, 유치권처럼 특정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어느 채권자만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물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채권 담보로서 가장 확실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인적 담보를 보면 채권에서 정하는 보정 채무 등이 인적 담보에 속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채무에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 채무도 뭐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채무자 일반 재산 외에 다른 사람의 일반 재산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된다는 점에서, 즉 책임 재산이 된다는 점에서 담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도 그 보증인이 돈이 있을 때 이야기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 보증인도 다 뭐라고 머리가 좋죠? 돈 안 갚아줄 때 뭐 다 재산을 뭐라고 다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인 제도보다는 뭐라고? 물적 담보입니다. 이 보증인 제도가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 그 보증 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있는데 악의적일 때, 아니면 이 보증을 썼는데 당연히 보증 쓸 때는 아는 사람이니까 써주지 않습니까? 여기 인정에 끌려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 갑이 사망하면 좋은데 여기 뭐가 돼버린다? 갑이 사망하고 뭐가 된다? 상속이 됐을 때, 채무가 상속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상속되면 채권 채무는 당연히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일반인이 잘 아느냐?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채무를 누가? 아들, 딸들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채무를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포기 안 하면 한정상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정상속은 내가 돈을 100만 원 받는다. 근데 아버님이 100만 원 나한테 재산 주면서 또 80만 원 예컨대 부채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재산 중에서 부채를 다 공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할 때만 받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그게 한정성이 들어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 일반인이 아느냐고. 그러니까 아버님 재산 때문에 뭐 빚 때문에 우리가 못 사겠다. 그런 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빨리 뭐 하면 된다고? 포기하면 됩니다. 재산 상속은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가 잘 됩니까? 안 되지. 채무가 얼마인지 아버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불의의 사교육을 받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불의의 사교육을 당할 때는. 그래서 정신 좀 있고 그럴 때는 채무 같은 게 있으면 매일 적어놓고 공개를 해줘야 돼. 어떻게 됐다는 거. 채무를 공개해줘야 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공개를 해줘야 돼요. 없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없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내일 죽더라 아무 관계 없어. 뭐. 연장 쓸 거 있어 없어요? 없죠. 큰 방은 큰 딸이 가지고 작은 방은 뭐라고? 작은 딸이 가져라. 이거밖에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등이 물적 담보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채권이 다 담보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돈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담보 없는 채권입니다. 담보 없는 채권을 무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예, 무담보 채권입니다. 무담보 채권은 담보 있는 채권보다는 좀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담보 없더라도 가장 안전한 채권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게? 국채. 국채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도 원금은 확실히 보장돼 안 돼? 국가가 망하진 않은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면 이자는 높게 작게? 낮죠. 그래서 국채는 이자가 낮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니까? 원금이 확실하니까. 안정성이 있으면 뭐가 없다? 수익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수익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그런 건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을수록 불안한 거죠. 그런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무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됐으면 이제는 뭐라고? 담보됩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라 그러냐?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된 채권을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봅니다. 이 을은 지금 저당권이라는 물건도 가지고 있고 피담보 채권, 채권도 있습니다. 권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채권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 제가 물건은 건 담보 물건이 말입니다.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게 주된 권리일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주된 권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건은 종된 권리입니다. 여기에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 알겠죠? 담보된 채권을 뭐라고? 피담보 채권. 요 저당권은 이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담보 물건은 담보할 채권이 없으면 담보 물건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담보할 채권이 없는데 담보 물건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피담보 채권. 이게 마님이고 담보 물건은 종놈입니다. 모섬입니다. 그래서 마님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마님 어디 가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가 무효 취소 해지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도 효력이 없어요. 이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담보물권을 보는데 이 담보물권도 이제 종류를 좀 나눠보는데 일단 그게 담보물권에는 우린 지금 유치권도 있고 뭐도 있다. 질권, 저당권인데 그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담보물권은 담보물권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 혹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공통된 성격, 통유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공통된 성질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공통된 성질. 이 말은 담보물권은 담보물권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다? 부종성입니다. 부종성이라는 거 어디서 들었죠? 어제 들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내가 딸랑딸랑 했잖아.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부종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똑같다니까. 모든 담보물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일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없습니다. 만일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그냥 뭐라고? 소멸된다니까. 변제했다. 그럼 저당권은 그냥 소멸됩니다. 말소등기 없이 소멸돼요. 187조입니다. 부종성 때문에 소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전한다. 그럼 담보물권도 뭐라고? 이전됩니다. 이 이전되는 걸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수반성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반성이란 이전상의 부종성을 수반성이라 그래요. 오로지 담보물권은 뭘 위해 존재한다고?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합해서 부수성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소멸하면 소멸하고 이전되면 이전된다. 부종성, 수반성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요걸 따로 붙여서 이거는 수반성이라고 여러분 책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전상의 부종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수반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4번의 불가분성이라고 있죠.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은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어리갑에게 저당권 설정하고 3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변제 다 하고 지금 2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담보물권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느냐? 안 줄어들어요. 돈 다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미칩니다. 따라서 나머지 2천만 원 안 주더라도 어른 이 부동산 담보된 저당권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어느 부분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그걸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걸 말합니다. 다음에 물상대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상대의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당권에서 나옵니다.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지배권이죠. 지배하더라도 사용 수익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하죠. 경매한다는 게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락대금을 을이 배타도로 지배하는 겁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가 변제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요. 토지가 수용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모든 물건에 공통된 소멸 소유가 공용징수가 있어요. 이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아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됐으면 이 건물에 있던 물건은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니까. 그런데 수용되는데 요 값이 수용되는 대가로 뭘 받느냐? 보상금이 나와요. 이 보상금은 마치 이 토지가 처분됨으로써 나오는 교환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을이 지금 지배하는 것은 사용수익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를 지배하니까 요 저당권은 토지에서는 저당권이 소멸되지만 대신 이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냐? 보상금에 미칩니다. 보상금이 미친다는 이 보상금도 다른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차기 채무 우선 변제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건물이 홀랑 소실됐어요. 그럼 소실됐으니까 저당권 끝이죠? 근데 여기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화재보험금이 나옵니다. 이 화재보험금이 뭡니까? 처분됨으로써 나오는 교환가치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보험금에 미칩니다. 이렇게 저당 목적물이, 다른 말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는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이 있을 경우 종전 담보 물건의 효력이 거기에 계속 미치는 것을 물상대의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대신 받은 보상금 등에 미친다. 물상대의 그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가름한 교환 가치가 존재하면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걸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 할 때 나옵니다. 이게 물상대입니다. 되겠습니까? 보상금 등에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이 건물이 매매됐어요. 그럼 매매대금 나오게 안 나오게? 이 매매대금의 물상대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물상대의성 인정될까 안 될까요? 자, 아파트 매매할 때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융자받고 살다가 아파트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매매대금에 은행에서 먼저 돈 받아가는 사람 봤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뭐 어디서 그냥 매매할 때 은행에 이야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무슨 은행에 와서 내 매매대금 가져가는 걸 언제 봤냐고. 은행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고? 매매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는 지금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된다니까. 소멸될 때 교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이거는 소멸이 안 되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갑이었다가 지금 올 앞으로 저당권 설정됐죠. 이게 지금 매매가 되잖아. 아무리 매매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돼 안 돼? 안 되고 나중에 변제가 됐을 때 변제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추적해서 현재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그럼 경락되면 나오겠죠? 그 돈 받아가면 되잖아. 이거는 나중에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수용됐는데 무슨 경매 신청합니까? 화재로 소실했는데 경매 신청이 안 되잖아. 그럼 교환 가치가 이제 따로 안 나온다니까. 그게 나온 대가가 이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보증금, 임대료 이런 데는 물상대의가 안 됩니다. 그 나중에 그걸 추금력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소멸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물상대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니까 저당권에서 상설한다 되어 있죠. 그 상설이 뭡니까, 그러면? 뭐 상설 시장입니까? 상세히 설명한다. 그게 줄여서 상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문이다 이 말입니다. 한문. 상세히 설명한다. 226페이지를 펴보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장을 넘겨보십시오. 물상대의라고 나옵니까? 22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3번 물상대의라고 나오죠. 저당 부동산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상대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토지가 수용당하면 이 수용보상금을 저당권자에게 줄까요? 소유자에게 줄까요? 소유자에게 주지 저당권자에게 안 줍니다. 그럼 이 보상금을 갑이 딱 수령해버렸죠? 수령해버리면 이때는 이 돈이 보상금인지 아닌지 돈의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 이 저당권자가 딱 이 돈 먼저 받아가려고 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왜 먼저 받아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거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인지 표시가 나왔나? 안 나옵니다. 일단 딱 수령해버리면 일반 재산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요 보상금에만 우선 변제권이 있지
갑의 일반 재산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어떻게 할 거냐? 이 을이 보상금 등의 우선 변제권이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수령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미리 압류를 해줘야 돼요. 수령 전에 미리 뭐라고? 압류, 가압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압류를 해줘야 돼요. 만일 수령했다, 그럼 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금 청구권이 미치고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미치지 수령돼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줄 보면 다만 저당권자가 물상대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정자에게 위금전이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뭐라고? 압류하라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수령하기 전에 뭐라고?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압류는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상대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죠. 공통된 소멸을 원인인데 만일 시험문에 물건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왜 없이 소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물상대의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다 해서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되는 게 아니고 가치 변형물이 나타나면 그 가치 변형물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저당권 등 담보물건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실은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 중에서 이제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 주에 유치권도 처음 보는 제도니까 중요하지만 저당권은 작년에 3문제, 재작년에도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2문제 나왔어요.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바로 이제 계약법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